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비문학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좀 따뜻하더라고요. 이제 밖에 잠시 나갔다 왔는데 11월 말일인데 뭔가 좀 따뜻함이 느껴지는, 바람도 좀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멀지 않아서 12월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과 지금 비문학 독서를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는 계속 이거를 한번 해보겠노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면 보이고요. 들으면 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실업의 유형에 따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2020년 4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런 지문인데요. 실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업의 여러 유형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요. 자, 경제학에서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실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실업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태를 실업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실업이 증가하면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이 적어지는 등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재화,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이 적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제학에서는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실업을 크게 세 개로 이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마찰적인 실업과, 그리고 구조적인 실업과, 그리고 경기적인 실업으로 해서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해결책을 정보의 역할과 관련 지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마찰적인 실업이란이라 되어 있죠. 자, 우선 마찰적인 실업이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노동자가 개인의 선택으로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잠깐 쉴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이제 직업을 바꿀 거다, 내가 직장을 옮길 거다라고 할 때 잠깐 뭐 이제 한 달이라든지 두 달 정도 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는 전체 생산량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역할을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노동자가 새로운 직업을 가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 측면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구조적인 실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자가 공급하는 기술 수준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 간의 불합치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실업은 노동자의 재교육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정보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노동자를 재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적인 실업이 있습니다. 자, 이 경기적인 실업이란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되고 이로 인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침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굳이 생산량을 줄이게 되는 상황에서 노동이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노동자를
자를 수밖에 없는, 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적인 실업은 다른 종류의 실업에 비해서 생산량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학자들은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먼저 고전학파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전학파에서는 시장에서 임금이나 물가 등의 가격 변수가 완전히 탄력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유가 뭡니까? 임금이나 이 물가 등의 가격 변수가 탄력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업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건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제 해소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의하면은 노동자들이 받는 화폐 액수를 의미하는 명목임금. 자, 여기 지금 정의가 나옵니다. 명목임금의 정의가 뭡니까? 노동자들이 받는 화폐 액수를 의미한다 이거죠.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10,000원 이 자체의 액수를 의미하는 게 바로 명목금리고요. 그 임금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값. 자, 이것이 바로 임금의 실제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실질임금입니다. 자, 지금 이제 명목임금하고 실질임금의 어떤 그 정의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10,000원은 명목임금이 되는 거고요. 그 10,000원을 물가로 나누면 그게 임금의 실제 가치가 되는 건데 그거를 실질임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실질임금은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글은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물가가 1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명목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10% 정도 늘어날 수 있고, 자, 이는 물가가 하락하기 전보다 실질임금이 10% 정도 상승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물가가 10% 정도 하락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1,000원을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이거를 10% 하락을 하게 되면 내가 900원을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900원을 이제 내가 그 물건을 900원으로 사고 100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100원으로 내가 다른 재화를 또 살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하락하기 전보다 어떻게 보면은 실질임금이 1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은 경기적인 실업으로 인해서 실업 상태에 있던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죠? 자, 이로 인해서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 너도 나도 일하겠어, 나도 일하겠어 라고 하는 거니까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돼요. 예, 일자리는 좀 정해져 있는데 노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은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서 명목임금은 탄력적으로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명목임금의 하락은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실질임금은 경기가 침체되기 이전하고 다시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업에서는 명목임금이 하락한 만큼 노동의 수요량을 늘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노동의 초과 공급은 사라지게 되고요. 실업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 고전 학파들은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경기적인 실업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정보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시장에서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역할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케인즈 학파 볼까요? 이 케인즈 학파에서는 시장에서 임금이나 물가 등의 가격 변수가 완전히 탄력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적인 실업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즉, 명목 임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물가 하락으로 실질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고전 학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목 임금이 탄력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일어나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전 학파에서는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초각 공급으로 인해서 명목 임금이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은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케인즈 학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뭐다? 화폐 환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을 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서 명목 임금이 하락했을 때의 실질 임금이 명목 임금의 하락 이전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가 이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노동자들이 화폐의 액수만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받는 액수, 10,000원이라고 하는 그 액수만 생각을 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는지, 이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기 침체에 의해서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화폐 환산 현상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명목 임금의 하락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명목 임금은 경기적 실업이 발생하는 이전의 수준하고 그냥 비슷하게만 지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전 학파하고 좀 다르게 이 명목 임금이 하락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는 기업에서 노동의 수요량을 늘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실업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실업은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케인즈 학파 있죠. 이 케인즈 학파에서는 정부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노동의 수요를 늘리는 등의 경기적인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고전 학파의 견해하고 케인즈 학파의 견해가 다릅니다. 그죠? 이 고전 학파는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케인즈 학파는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경제지문에서 고전 학파하고 케인즈 학파는 항상 비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고전 학파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는 학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케인즈 학파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 해결할 수 없다. 시장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케인즈 학파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기본 배경 지식으로 삼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업의 유형에 따른 그런 원인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 그래서 케인즈 학파하고 고전 학파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읽어보았고요. 함께 하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